오늘 이야기는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박을 즐기던 사람도 아니고 평생 낭비만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고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65세가 되던 해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회생법원이 2024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7.52%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에는 39%였거든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50대까지 더하면 파산 신청 4건 중에서 3건이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흐름이 있어요. 금융채무 불이행자,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해 신용이 망가진 사람의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고령층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채무 불이행자는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고령층의 부채 취약성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은 전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회사에 다녔고 퇴직할 무렵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간의 퇴직금을 손에 쥔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식당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아버지 명의가 필요하다고요. 담보도 있고 매달 원금은 내가 갚는다고요. 아버지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10년 넘게 꿈꿔온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나쁜 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식당은 버티지 못했고 아들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은 아버지였으니까 연체의 청구서는 아버지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아들 사업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그걸로도 모자랐습니다. 65세 생일을 앞두고 이 남성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내가 네 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금융의 언어로 보증을 번역하면 그 뜻은 다릅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라는 계약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중 생계형 대출이나 자녀 관련 보증으로 발생한 부채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투자입니다. 퇴직 후에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줄어드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다들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금융상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주가지수에 연동된 금융상품, 이른바 홍콩 ELS 사태에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전체 피해 계좌의 21.6%를 차지했습니다. 8만 6천 계좌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90% 이상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유를 받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류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됐습니다. 노인 고객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가끔은 금융기관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역설이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탐욕스러웠던 걸까요? 아니에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65세가 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명이 1년에 쓰는 의료비가 평균 522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본인 부담금만도 123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큰 수술이나 암 치료처럼 고액의 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비급여 항목,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입원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도권의 한 70대 여성은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뒤 2년 동안 치료비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카드, 다음에는 다른 카드, 그 다음에는 카드론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손에는 빚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 현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순간 65세라면 혹은 10년 후 65세가 된다면 지금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 통계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 보증, 은행 투자, 의료비. 이것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서서히 데워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뜨거워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가장 무서운 함정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닙니다. 사소한 선택들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거대한 덫을 만듭니다. 그 견고한 구조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합니다. 65번째 생일 촛불을 끄고 나서야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용한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다뤘던 금융권의 투자 피해와는 결이 다릅니다. 차가운 은행 창구가 아닌 친숙한 지인의 미소로부터 시작되는 비극이니까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동창생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인데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가 요즘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법인 형태의 투자 모임인데 자기도 6개월 넘게 수익을 받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2번, 3번 만나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 돈 2천만 원을 넣었고 처음 3개월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끊깁니다. 사기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믿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0년 지기를 믿었던 거거든요. 노인 금융 피해에서 지인을 통한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은 경계하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의 제안은 경계를 낮추게 됩니다.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계형 창업입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을 쥐고 작은 카페나 편의점 혹은 치킨집을 엽니다. 할 게 없는 것도 이유지만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개인 사업자의 대출 비중은 30.8%로 다른 연령대 평균인 19.5%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분들이 유독 사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본이 부족하고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에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 취직을 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창업에 실패하면 그게 끝이에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 빚은 그대로 남아서 남은 생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걸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 가구 중 생활비가 여유 있다고 답한 가구는 10.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빠듯하거나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겨우 7.9%였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5세의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특별히 무능하거나 어리석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사랑했고 노후를 걱정했고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평균 은퇴 나이가 55세인데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28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28년을 버텨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일부만 충당하고 퇴직금은 자녀 결혼이나 창업 지원으로 이미 빠져나갔고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빚입니다. 조금씩 채워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영모기지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영모기지론이라는 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예요. 한국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있고 이건 국가가 보증하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민간 상품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 방식, 만기 이후 처리 조건을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상품을 혼동해서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노인들이 이 차이를 모두 꿰뚫어 알기를 기대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냥 은행 창구에 앉아서 직원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5세의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사업 보증을 섰고 퇴직 후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병원비를 카드로 충당했고 지인을 믿었고 생계를 위해 창업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할 것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40대, 50대가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이미 새겨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공포가 아닙니다. 정확한 인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보증은 금액 상한선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대비해서 실손보험 하나쯤은 유지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소개해주는 투자 이야기는 그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제3자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병든 배우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노후를 지키고 싶은 불안, 오랜 친구를 믿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국민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그 수준이에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렀던 걸까요? 평생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축을 안 했던 걸까요? 자식 키우느라, 집 사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다 썼습니다. 65세의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구조를 제공했는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해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게 맞는 반응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간에 지금부터가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